이어서 우리 내수 경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워낙 또 이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큰 그림 중에 사실 경제전망을 둘로 쪼개면 외수와 내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중에 이제 내수를 좀 봐야 되는데 2024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외수가 견인해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몇몇 수출 품목의 수출이 좀 빠르게 신장되는 효과 때문에. 근데 24년 중반부터 그 수출 경기마저 좀 그 견인하는 힘이 동력이 좀 빠져가는 느낌?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24년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쭙고 네. 그 진단을 경과를 한번 여쭙고 25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하반기를 나누면 좀 다른데 네. 24년 전체로 보면 결국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전망을 2.2%로 이제 좀 내렸는데요. 네. 근데 수출은 7%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평소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고요. 근데 그거랑 이제 내수랑 합쳐보니 2.2%라는 것은 내수는 뭐 아주 미약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출이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내수가 좀 미약한데 좀 내수가 좀 살아나줘야지 이제 좀 뭐 경기가 그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이번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2.2%로 하향 조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5년 전망치도 네, 역시 2.0%로 하향 조정하셨는데 네. 그 하향 조정한 배경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전망을 하다 보면 뭐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예. 예, 뭐 저희가 원래 올해를 2.5%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2.2%로 0.3이면 뭐 사실 작은 폭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저희 뭐 전망을 뭐 예전 거랑 좀 비교를 8월에 전망을 하고 11월에 전망을 했는데 네. 그때 비교해 보면 저희가 수출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전망치를 내린 게 대부분 내수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제가 특히 내렸던 것은 이제 민간 소비를 조금 내렸고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건설 경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식으로 갔기 때문에 건설 투자를 좀 내리면서 이제 좀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25년도 거는 저희가 2.1에서 2.0으로 뭐 소폭이지만 좀 내렸습니다. 뭐 주된 것은 좀 수출을 좀 내렸고요. 네. 그 이유는 좀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야 되는데 트럼프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할지 지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망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뭐 전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관세 인상이 없고 2026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했을 때도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했고 물론 그 가정은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향 조정한 것은 관세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불확실성이 뭐 상당히 커져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줄면 한국이 수출할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희가 수출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이 내년도 성장을 좀 하향 조정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방 요인이 뭐 트럼프 관련된 하방 요인이 뭐 상당히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수출, 이제 외수 부문 같은 경우는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전제를 깔아야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관세 전쟁을 당장 25년부터 할 것인지 1기 때부터 1년 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1기 때도 그런 것처럼 26년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외수 부분은 좀 차치하고 네. 내수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물론 뭐 KDI 입장이지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조금 뭐 긍정적인 면들이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한 건지 네. 정말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뻔했는지 나타날 뻔했다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건지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특히 내수 경기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대통령 마음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저희 나름대로 또는 저희의 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내수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 말은 내수가 제가 생각했던 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이제 뭐 그냥 반영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수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고금리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금리고요. 네.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수를 많이 눌러왔는데 좀 덜 누를 것이다. 덜 누를 것이다. 그래서 내수 부진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이게 저희가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전제네요. 네, 전제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5월달에 전망하고 8월달에 전망하고 11월달에 전망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전제가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늦게 진행되었고 좀 지금도 좀 느려지게 진행되어서 예.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좀 내수를 그 실적치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고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뭐 내수 회복이 조금 더 늦어질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IMF에서 연례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각으로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IMF가 어떻게 한국 주요 경제 연구 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더 잘하지 못하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를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삼성 SDI보다 삼성 SDI나 해당 산업을 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나 외부자 시각으로 그 삼성 SDI의 입장을 자문하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외부자 시각으로 삼성전자에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세계 경제가 이렇고 반도체 시장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IMF가 이번에 조언을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원본인데 IMF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물론 10월에 보고서를 냈었죠. 10월에 보고서를 냈었을 때보다 또 하향 조정했어요. IMF도. 그리고 한국 경제를 올해 2.2, 내년을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거의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냐면 A gradual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seems appropriate.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IMF의 표현은 뭐냐면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중립금리가 예를 들어 2.5%라고 한다면 2.5%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컨설테이션, 그러니까 제언을 한 거예요. IMF는 IMF로서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IMF의 진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DI도 아까 전제를 5월부터 전제를 내수 회복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고, 어쩌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망 보고서를 낼 때, 그 정책 제안도 같이 내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도 저희가 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일단 한국은행이 뭐 다양한 목표를 추구합니다만, 1차적으로 이제 물가를 봐야 될 것인데요. 지금 물가가 이제 2%보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뭐 소비자 물가는 1.3, 그런 물가는 1.8. 그동안은 우리가 뭐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고금리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타겟이 2%인데요. 그 뭐 잘 아시겠지만 2%라는 것은 2%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게 2%에 좀 수렴시키는 게 한국은행 목표인데 네.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의 고금리가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뭐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높지도 않은데 고금리를 하면서 이제 내수를 많이 누르고 있고요. 특히 그 좀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체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뭐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뭐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고금리가 필요할까? 그런 의문을 저희가 항상 제시하고 있고 지금은 고금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한 2.5%, 한 중립 수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내려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뭐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죄송합니다. 계속 저희가 여러분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토론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그냥 막연히 맞아요라고만 동조만 해드리면 이제 토론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제가 반론적인 질문을 계속 드려보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자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미국이 5.5%까지 인상할 때 우리는 같이 인상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5.5%까지 인상할 때 우리는 3.5%까지밖에 인상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인하할 때 우리는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당위적이지 않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그런 의견이 사실 많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높았던 것은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높았고 네. 또 그 이면에는 미국은 성장을 잘했던 거죠, 경제가. 근데 한국은 그런 좀 경제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좀 뭐 아시겠지만 내수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물가도 미국만큼 높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이미 물가는 한국은 목표 아래에 있고 미국 목표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비슷한 주장으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격차가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뭐 자본이 많이 유출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은 그렇게 그 외환 건전성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 통화 정책 관점에서 미국과 뭐 비슷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게 한국은 한국의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따라간다면 뭐 한국은행이 따로 뭐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 우리 한국의 통화 정책은 뭐 미국을 보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한국의 경기 뭐 이런 것도 한국의 금융 안정 뭐 이런 것을 보고 뭐 하는 것이 좋지 너무 미국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 의견을 또 네.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팩트를 갖고만 제시해 드릴게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정점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9.1%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 정점이 6.3%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정점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정점 기준으로 9.1이었고 우리나라는 6.3%였으니까 정말 너무나 높은 물가에 걸맞는 5.5%까지 금리를 인상한 것이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였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6.3%라는 고물가를 만났고 그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였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역시 3.5%까지의 금리 인상을 한 것이다. 단순히 5.5와 3.5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물가와 그 나라의 금리, 그 나라의 물가와 그 나라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적정한 금리 인상이었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역시 지금 관점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신다면 미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특히 PCE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미국 2.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원 물가 상승률 1.8%예요. 2%를 이미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거시경제 건전성 너무나 노랜딩에 가까운, 그죠? 너무나 견고한 올해 경제 성장률 2.8%, 내년 경제 성장률 2.2%, 심지어 강달러.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 부진 여러분 심각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가, 다른 거시경제 건전성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에 걸맞는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왜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나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반대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약간 그 연기로 치면은 두 사람 역할 한 그걸 뭐라고 하죠? 1인 2역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뭐하냐? 금리 인하해도 내수 경기 부양 없다. 내수 경기 진작 안 된다. 금리 인하 해봤자 그거 부동산 경기로만 돈이 흘러가고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게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부동산 시장으로도 분명 돈의 이동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3.5에서 3.25%로 금리 인하한 상태고 여기서 중립금리를 향해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만큼 경기 부양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만 가고 역효과만 가고 오히려 내수 경기 부양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은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않으시고요. 예. 예.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뭐 전 국민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금리가 내려가면 뭐 부동산 시장도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금리가 내수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금리를 5%를 올렸다. 그럼 내수에 영향이 없을까? 내수가 거의 망가졌겠죠. 지금 내수가 왜 안 좋은가? 저는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금리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했는데 뭐 금리만 올린다고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내수가 위축되고 그것이 물가로 반영되는, 그래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말은 지금 금리가 뭔가 작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 이상인 그런 고물가에서 이 물가를 잡았던 것은 아주 고금리였고요.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금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 내수가 훨씬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지금 3.25까지 왔는데 이걸 좀 내린다고 해서 내수가 막 좋아질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 있는데 금리를 조금 내리면 좀 덜 안 좋아지는 정도. 그래서 뭐 중립 금리까지 간다면 2.5% 간다면 내수가 막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 좀 시차를 두고 뭐 경기가 이제 나쁘지는 않은 상황. 뭐 적어도 금리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막 살아나고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교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이제 금리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를 트는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높은 금리 상황에,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이제 정부도 있지만 가계와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가계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 높은 금리에 정말 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제 주체가 기업인데, 근데 그 높은 금리 때문에 신규 투자를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것은 이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하니까 그게 신규 일자리를 양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괜찮잖아요. 사실은 그 100만 개의 노인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빼면 그 실업률 높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진 실업률인 거예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실업률은 만들어진 실업률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그 일자리 상황이 안 좋느냐. 특히 지금 판매직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22, 23, 24년 연속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거든요. 이것은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 이게 저는 정말 기업들의 심리를 보면 이 사업 할까 말까를 판단할 때 금리를 따져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3.5, 3.25지만 시중금리는 그것보다 높잖아요. 그 시중금리를 그냥 5, 4라고 해본다면 시중금리가 5%라고 해볼게요. 대출금리가. 기업의 대출금리가 5%면 5%로 대출받아서 5% 수익성 사업을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3%로 내려간다, 2%로 내려간다, 대출금리가. 그러면 3%, 4% 수익성도 그런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했을 때, 고용은 투자의 함수 아닙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했을 때 고용,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게 사실 소득은 투자의 함수니까 투자가 늘어날 때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증진되는 것이고, 이게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떨어졌을 때 소비한다가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소비 증진 효과까지 생각해 본다면 22, 23, 24년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 이렇게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안 보고 내수 경기 부양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하 필요하다고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수 경기 부양 효과도 있겠지만,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일부 그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겠죠. 일부 그 돈은 주식 시장으로도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돈이 설사 부동산 시장으로 가더라도 그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내수 경기를 포기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이 다 망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과제.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비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과제다. 비가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이 넘치는 논에도, 물이 부족한 논에도 같이 비를 뿌려줘야 돼요. 근데 물이 넘치는 논에도 비를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이 넘치는 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더 물이 안 내려지면 이쪽 논은 완전히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비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증가세가 좀 둔화되기도 했고 뭐 또 물가의 흐름을 보면 저희 차 타고 오는 길에 말씀 나눴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정말 추세적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정말 추세적입니다. 근데 1.8%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2%를 밑돌는 흐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저는 일정 부분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이 버스 떠나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 다른 걸 너무 고려하다 보니 이거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